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서당계 9번째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캐.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당캐의 진행자인 서울 서대문을 국회의원 김용호입니다. 오늘 서당캐 9번째 방송 저와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서당캐를 이끌어가고 계신 서당캐의 고정 진행자 서울 은평갑 박주민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오늘은 컨디션 좋아 보이십니다. 감기가 많이 났어요. 예. 아직 약은 먹고 있습니다만 예. 많이 났습니다. 예. 요새 헌재와 국회 민생 현장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정말 바쁘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바쁘시죠? 요즘에 뭐 헌재 일정 때문에 네. 뭐 다른 일정들을 좀 많이 못 잡고 있어요. 아, 그러시죠? 네. 국회에서도 사실 뵙기가 좀 힘들고. 그리고 전 지난번 촛불을 나갔는데 거기 한 시민이 저한테 와서 서당캐를 듣고 왔다고 서당캐 애청자를 만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저희 서당캐가 금요일 날 녹음이 돼서 토요일 정오에 일부가 업로드가 돼요. 그리고 2부는 이제 자정 무렵에 되는데 촛불 집회 나가기 전에 서당캐를 차분하게 듣고 촛불 집회를 참여하게 되면 굉장히 그 전국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도 될 것 같고 네,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서당캐 촛불 집회 가기 전에 꼭 들어주시고요. 오늘 방송에서도 특별한 초대 손님 한 분 모셨습니다. 서당캐 4회 방송에 출연하셨던 분이죠. 경북에서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면서 농민국회의원으로 맹활약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의 착한 흥부국회의원 김영건 의원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속 키우다 올라온 김영권입니다. 네, 오늘 올라오셨어요? 아니요, 벌써 올라왔죠. 벌써 올라오셨어요? 네, 우리 김영건 의원님 정말 활약상이 대단하신데요. 지난 방송에 출연하셨을 때 그 전국적으로 조류 독감이 확산되어 심각한 상황이었을 때고요. 이번에는 이제 구제역이 발생해서 전국의 축산 농가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직접 소를 키우고 계신데 어떻게 방역은 직접 하시나요? 그렇죠. 우리 의성에는 네. 지금 구제역 발병이 전혀 없고요. 네. 원래 경북 전체가 AI도 발병이 없었고 다행히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김영건 의원님이 무서우니까 못 오는 거지. 우리가 그래도 이제 옛날에 구제역 처음 터질 때 네. 안동에서 그때 이제 피해가 심했잖아요. 네. 그때 혼이 많이 나가지고 상대적으로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편이죠. 네. 부디 방역 AI 이제 빨리 대한민국 땅에서 쫓아내야죠. 네. 좋은 일로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데 말이에요. 네. 이제 구제역 이야기는 조금 이따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민주종편 TV에서 매주 인터넷 방송도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예. 어떤 방송입니까? 우리 서당캐와 경쟁하는 건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완전히 좀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와 관련된 이 팟캐스트나 방송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먹는 거 우리 이제 늘 먹고 사는데 그 좋은 거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제 음식에 관한 정보들을 많이 아는데 생각보다가 도시의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고정이세요 지금 의원님? 제가 기획하고. 그럼 제목이 뭐예요? 맛있는 정치. 맛있는 정치. 네. 주로 이제 먹는 거와 우리 정치를 연결시켜가지고 소비자들이 궁금해할 내용. 네. 그러니까 또 소비자들이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를 우리 농민들도 알아야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생산 정보나 이런 지식 상식 같은 거를 주로 다루고 있죠. 주로 이제 먹는 음식은 중국산은 얘기 안 하죠? 그렇죠. 처음 이제 방송 2번 했는데 첫 번째는 그때 이제 계란 수입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계란 얘기를 했고 그다음 2번째 방송은 소고기 역시 구제역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고기 어떻게 해야 어떤 게 좋은 고기고 어떻게 해야 맛있게 구워 먹고 소고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할 내용들을 거기는 가지고 주부들이 많이 듣겠는데. 아직은 맛있는 정치를 보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민주종편 TV에 들어가면 되고요. 네네. 유튜브에 들어가서 맛있는 정치 이렇게 검색을 하면 1편, 2편 나와요. 야, 근데 오늘 모이신 우리 게스트들 또 고정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완전히 다 방송 스타시네. 진사와 거지의 박주민. 맛있는 정치의 김영권. 이제 우리 시작하는 단계에 2편밖에 안 했어요. 저희도 5번 했어요, 5번. 그래요? 파일럿 포함해서. 네. 하여튼 우리가 이제 팟캐스트를 통해서 많은 정보도 우리 청취자한테 주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서당캐 일부는 최종 변론일이 확정된 헌재의 탄핵 심판 이야기와 특검 연장 이야기, 그리고 AI와 구제역으로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가축 농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안내합니다. 선거권이 있는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의원과 권리당원 선거인단에 해당되는 권리당원은 자동적으로 선거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선거인단 모집은 제1차와 제2차로 나뉘어 모집합니다. 제1차 모집은 2017년 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탄핵 심판일 3일 전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기간 내 1811에 1000 콜센터 접수 및 민주2017.kr 인터넷 접수, 그리고 중앙당 및 시도당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직접 방문하는 서류 접수로 진행됩니다. 제2차 모집은 탄핵 인용일 2일부터 진행되며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중앙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선거인단 모집 안내 매뉴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권교체를 위한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출발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무처에서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22일 헌재 16차 변론기일에서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일이 27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예정된 날짜보다 3일 연기가 되었는데요. 더 이상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예, 지금 현재대로라면 변경될 사유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 날 갑자기 양승태 대법원장이 네. 이정미 재판관 네. 지금 소장 권한대행 후임을 지명하겠다. 아,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논의하고 해가지고 있다 이랬잖아요. 예, 논의를 하고 네. 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알아보니까 다음 주에 27일부터 시작하는 주에 지명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그러면 좀 연기해서 그 사람이 온 상태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예. 현재는 뭐 그럴 필요 없다라고 못을 그러니까 박았죠. 어떤 의도된 지연 전략 아니겠어요? 양승태 대법원장이요. 그런 의심이 좀 가죠. 왜 갑자기 최종 변론기를 앞둔 그러니까요. 2, 3일 앞둔 상황에서 그 얘기를 갑자기 꺼내냐고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야기죠, 네. 그거. 네. 그럼 27일 최종 변론을 열게 되면 이제 선고일은 며칠이 될 거라고? 지금 많은 언론들이 예측하는 게 9일, 10일, 13일, 3일 중에 하나일 9일, 것이다. 10일? 13일. 9일이 가장 유력하지 않아요? 9일은 제가 보기 가장 가능성이 오히려 낮고요. 전통적으로 목요일 날 선거했기 때문에 9일이 많이 이제 거론이 되는데 굳이 그걸 지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저는 13일이 유력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13일 날 하게 되면 60일 내에 선거를 하게 되니까 5월 11일 날 선거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전주에 하게 되면 한 주가 당겨지면서 연휴가 굉장히 많은 5월 첫째 주에 선거를 치르거나 그 근데 연휴 보통 법원은 보면은 네. 하던 대로 하지 잘 안 바꾸더라고요. 뭐 그래서 9일날 선거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선 일정을 생각하면 한 13일날 선거를 해주면 한 15일 정도 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할 수 있죠. 네, 13일날. 자, 그 16차 변론 과정에서 대리인단의 무리한 요구와 막말 변론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높습니다. 먼저 강일원 주심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 의도는 강일원 네. 그 재판관이 주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심을 기피하게 되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요. 네. 하나는 7명 체제로 만들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주심이니까 네. 주심을 탄핵하려면 이후에 재판 절차 진행이 좀 7명 체제 하에서도 더 어려워지겠죠. 더 어려워지죠. 네. 다른 재판관도 아니고. 그래서 두 가지 노림수를 가지고 기피 신청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기피 신청
자체가 굉장히 극약 처방이에요. 네. 재판부를 우리는 못 믿겠다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웬만한 변호사들은 잘 안 하는데 이 극약 처방을 썼다는 것 자체가 지금 대통령 측에서 느끼고 있는 위기감 이걸 반영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궁금한 게 좀 있었는데요. 네. 네. 일반 재판에서는 판사들에 대해서 기피 신청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하면 그게 받아들여지면 다른 판사가 대신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네네. 근데 이거는 헌재는 인원이 딱 정해져 있는데 맞습니다. 기피 신청을 해버리면 들어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두 가지를 만들어 놨는데요. 첫째는 본안 절차가 진행이 돼서 그 본안 절차가 진행이 돼서 본안 절차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나면 아예 기피를 못하게 만들어 놨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전에 이제 기피를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기피를 하더라도 2명까지밖에 못합니다. 최대. 최대. 9명 중에. 네, 7명은 최대한 맞추도록. 네.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번 기피 신청 자체가 불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안 맞는 기피 신청이에요. 왜냐하면 본안 절차가 다 진행되고 나서 기피 신청한 거라서 헌재법에 따르면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피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도 논의해가지고 기각시켰더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약간 재판관들도 당황한 것 같아요. 그런 전례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해서 논의를 해보니까 이거는 안 말도 안 되는 된다. 거고. 절차상으로도 말이 안 된다. 그다음에 목적 자체도 절차 지연의 목적이 너무 분명하니까 각하 이렇게 된 거죠. 15분 만에 각하시켰죠. 네. 그 정세균 국회의장 또 박한철 전 헌재소장 등을 추가 증인으로도 신청했다고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당의 의원들 4명도 증인으로 신청했어요. 누구예요? 이종걸, 소병훈, 이춘석. 그 한 명이 누구더라?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분들 왜요?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대표 발의했던 의원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을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왜 8인 체제 하에서의 심판이 위헌적인가를 물어보겠다. 네네. 네. 그런 뜻에 그런 차원에서 헌재법을 개정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식의 결국 다 지연 작전이죠. 뭐. 다 지연 작전이죠. 다 지연 작전이죠. 네. 아무 의미 없는 지연 작전.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이제 김평우 대통령 대리인이 1시간 30분 동안 변론을 하며 막말을 쏟아냈는데요. 네.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그 현장에서 직접 들으셨죠? 봤죠. 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워딩을 된 걸 읽어봐도 심하다는 느낌이 드시는데 실제 현장에서 그 말투를 들어보면 네. 정말 재판부를 무시하고 협박하고 네. 국민들을 협박하는 그 느낌이 고스란히 굉장히 격하게 살아 있어요. 네. 그래서 듣는 내내 소추위원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또 저희들도 화가 났었고 재판관들도 표정이 엄청 굳어서. 근데 제지 안 하나요? 그렇게 뭐. 사실은 제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재판부가 가장 신경 쓰는 게 공정성 시비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들어주려고 참더라고요. 근데 1시간 30분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막판쯤에 와서는 이정미 재판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지를 좀 했고 그다음에 강일원 재판관은 발언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발언을 통해서 이정미 재판관에 대해서 비판하고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서 비판하고 헌재에 대해서 비판하고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일원 재판관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또박또박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발언에 대해서. 네,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근데 그 김평우 변호사한테 묻지 않고 처음부터 절차를 진행했던 이중환 변호사라는 변호사가 있어요. 그 변호사에게 내가 그랬냐, 뭐뭐 저렇게 문제제기한데 내가 그랬었냐, 이걸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좀 정리를 했죠. 네. 근데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좀 오해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 변호사들 수준이 다 저런가. 근데 문제는요, 그분들이 상당히 고위 법관, 이걸 지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로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그 고위 법관까지 지냈던 사람이 저렇게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느냐라고 그랬는데 창옥 변호사님 와서 저희 주미나 저희 지역 아카데미 행사에 와서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다. 원래부터. 뭘 했느냐를 가지고 사람들이 판사했으면 굉장히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다.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 네. 그래서 그 대법관까지 가고 그랬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또 대한변협에서는 이 정도 상황이면 징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그러니까 징계 법정 논의를 하고 모독죄 적용할 수 있나요? 굉장히 심해서 이정미 재판관이 이러면서 이건 법정을 모독하는 거다라는 발언이 나오긴 나왔었어요. 네. 어느 정도였냐면 뭐 강일원 재판관에게 이 했던 심판 진행이 불법적이고 포갑적이고 막 이런 식의 단어를 썼다니까요. 네. 불법적이고 포갑적이고. 위헌적이고 불법적이고 포갑적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헌재가 탄핵에 대해서 결정하면 그
발언 워딩된 거 많이 보셨죠?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거다. 그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내란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진짜 이거는 사실 변론이라기보다는 협박에 가까운 발언들을 계속 쏟아냈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모독죄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네, 저도 그러니까 사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뭐 제가 갖고 있는 게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헌법재판소라 그러면 네.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그 굉장히 위상이 높고 그 앞에 가면 그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이런 곳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정말로 막말을 마구 쏟아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에 안 맞는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힘이 세다는 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나약한 여자라 그랬거든요. 나약한 여기서 한번 웃고. 네, 나약한 여자를 하나 근데 두고. 진짜 그 나약한 약자 뭐 여자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여러 차례 나왔더라고요.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네.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은 세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또 셀 뿐만 아니라 지저분하고 특권에 도취된 인간들이라는 취지로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단 하루만 근무해도 평생 연금이 나온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네,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소추서도 읽어보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은. 네.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 그 탄핵소추 의결하는 날 앞에 나가서 김관영 의원이 다 읽고. 그럼요. 저희한테는 다 그 자료가 그 컴퓨터에 배포돼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 국회의원들한테조차도 나눠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주장은. 그 다음에 국민들은 아예 소추서를 못 받다. 언론의 전문이 공개됐거든요. 그럼요. 네네. 어느 나라에 있었던 거야 했더니 미국에 있다가 얼마 전에 들어오셨다. 본인이 못 봤구만. 당신이 못 봤어. 김평우 변호사가? 예. 미국에 있다가 급하게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이제 뭐 변론 많이 해봐서 뭐 재판 현장을 많이 가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의 그 변호인단 혹시 접해 처음 본 적 봤어요. 어느 정도냐면 재판관한테 발언 기회를 얻은 다음에 보통 발언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발언 기회도 안 얻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말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보면서 내내 완전히 아수라장이다, 아수라장.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변론도 원래는 재판장을 보면서 하게 돼 있어요. 재판관들을. 왜냐면 재판관들을 설득시켜야 되니까. 근데 김평우 변호사는 그 방청객을 보면서 호소를 해요. 혹시 그럼 그분도 태극기 집회 자주 나가시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이후에 트위터들이 도니까 자세히 보니까 김평우 변호사의 그 영상이 그러니까 현재는 CCTV로 영상이 녹화되고 다음날 홈페이지에 게재가 돼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라고 트위터가 엄청 도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애국자고 이게 이제 헌재 재판의 정체고 그렇다. 지난번에는 그 서석구 변호사는 그 재판장에서 태극기 꺼내가지고 이렇게 몸에 한번 감지 않았어요? 태극기를 펼치려고 했었죠. 감진 않았어요 그때? 네, 그때는 제지 받았죠? 제지 받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원로 법조인들께서 굉장히 기이한 행동들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러실까? 너무 좀 그렇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재판관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선고 전에 이정미 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이 들어왔다 그러고. 저도 오늘 그 인터넷에서 봤어요. 네. 그래서 나 살 만큼 살았다. 이정미 재판관을 어쩌지 하고 내가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지금 헌재 재판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경찰 경비가 훨씬 삼엄해졌고 또 문재인 저희 그 전 대표에 대해서도 지금 뭔가 위해를 가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헌재 재판관의 이제 신변을 위협하는 뭐 개인이나 단체, 그러니까 박사모도 연루가 돼 있나요? 글쎄요, 어느 단체라는 것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하여튼 헌재 재판관들은 24시간 이제 경호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24시간 경호를 받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재판관들을 잘 지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근래 집회에 보면 오늘 박원순 시장 행사장에도 오늘 뭐 누가 이렇게 나타나서 뭐 자해 뭐 난장 까고 그랬어요 오늘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보면 얼마나 불안해집니까. 이게 완전 자유당 정권에서 있을 만한 일이거든요. 해방 이후 그때 분위기하고 비슷하게 이정재, 이마수 이제 깡패들 동원해서 막 전당대회 막 폭력으로 하고 그랬는데
아, 지금도 자유당 정권이구나. 아니 그래서 지금이 자유당 지금 정권이야. 자유당 정권인데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야당 의원들도 약간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평상시보다 몸조심을. 이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약간 이분들이 약간 지금 너무 흥분돼 있는 거고 이성을 지금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그 카톡이나 이런 데 가짜 뉴스들이 워낙 범람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그 가짜 뉴스 내용이 진실인 줄 알고 완전히 꽉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딴 세상을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박주민 의원님도 이제 깡다고 있으시고 저도 이렇게 딱 보면 좀 깡다고 있어 보이는데 이제 우리 의원님이 좀 너무 착하게 생겨서 테러당할 것 같아요. 경호 좀 해드릴까요, 제가? 네. 우리 그 손 꼭 붙들고 다닙시다, 그럼. 네, 좋습니다. 오늘이 이제 헌재가 최종 서면을 제출하라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대통령 측은 제출하지 않았어요. 예. 대통령 출석 등 선거 전까지 어떤 변수가 남았다고 보세요, 박 의원님? 그 하야에 대한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하야에 찬성한다는 게 아니고 하야설이 나오게 된 배경, 하야설은 주로 새누리당하고 바른정당 쪽에서 많이 그쪽에서 얘기를 하죠. 나오는데 네. 이 하야설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탄핵된 거보다 하야된 게 바른정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정치 세력에겐 부담이 덜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킨 두 정당이기 때문에 네. 자기네들이 탄생시킨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이 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제 특혜나 특권도 사실상 좀 더 누릴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저희가 네. 두 번째 방송인가 세 번째 방송 때 박주민 의원님을 한번 얘기했었어요. 네, 그 맞아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그 명예로운 퇴진이 아니라 그냥 하야하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때 이제 이런 담화문을 검토했었다고 그래요. 어떤 이야기냐면 나는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하야하겠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징역형을 피하고 갔다. 뭐 이런 것이 좀 검토했다는 설이 좀 있었어요. 올해 4월 그래서 하야설이 좀 네네, 나왔었죠. 있었죠. 근데 대통령 본인이 자기가 죄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때까지 방송에 나온 거 보면은 현재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하야하겠다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제 권력보다는 네. 이제 개인의 징역, 이제 감옥 뭐 이런 감옥 것을 가는 것에 대한 가장 두려움.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국민적으로 이렇게 여론화를 해서 이제 그쪽 말에 따르면 뭐 명예로운 뭐 퇴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직은 그만두고 감옥 가는 것은 피하겠다. 뭐 이런 식인데 그것은 뭐 국민들이나 우리 야당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이 정치 세력으로 살아남아야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비빌 언덕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방법은 정치적으로 덜 타격받게 만드는 거고 또 최대한 헌재의 이런 재판 과정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억울한 희생자 약간 코스프레를 좀 해야만 이 세력들이 좀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네. 그쪽의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사고인데 네. 그 합리적인 사고를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이 점은 조금 예. 걱정스럽다는 그래요. 거죠. 그래서 사실 바른정당하고 새누리당에서 하야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저는 청와대와의 교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저도 이런 그렇게 판단 봐요. 때문에 예. 자꾸 설득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럴 수 있죠. 자, 특검 연장에 대해 황교안 총리가 계속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단 박주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특검 연장 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됐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께서는 분노와 우려를 보내고 있고요. 집권 상정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는데 또 국민들께서 이제 많이 실망하고 계시죠. 실망하고 계시죠. 특검 연장 법안의 무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황교안 총리를 권한대행으로 인정을 할 때 그 양반이 뭐 이렇게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이 없어서 총리로 인정을 한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탄핵시켜 놓고 총리마저도 탄핵시키거나 바꾸거나 하는 게 당시에 이제 상당히 너무 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어서 일단 그래도 좀 끌고 가보자 이런 거였는데
이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이 이 뭐 완전히 자기가 그 대통령 행세나 하고 이거 특검 처음에 나올 때 당연히 30일 연장은 쉽게 받아들이는 걸로 합의된 거였잖아요. 근데 이걸 답변을 안 하고 질질 끌고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게 두 가지인데 많은 국민들이 그럼 황교안 탄핵이란 카드를 왜 안 쓰냐 첫 번째. 네. 근데 황교안 총리를 지금 탄핵하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총리가 되는데 이 권한대행이 되는데 그럼 유일호는 이거 특검 연장을 승인해 줄 거냐 아니거든요. 다 같은 한 네, 한 몸통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유일호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이 사람 문제 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경제적으로 너무나 무능하고 사실 일을 거의 안 하는 사람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내리는 사람이잖아요. 외모랑 굉장히 비슷하신 분이구나. 네. 그래서 황 총리를 쫓아내고 이 사람을 권한대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황 총리 탄핵 카드를 왜 안 쓰냐에 대한 답변을 좀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직권 상정인데 그거 궁금해하세요. 네, 직권 상정은 왜 못하나? 말씀을 전에도 한번 드렸었는데 국가 비상사태 및 이에 준하는 사태여야 되는데 그 요건이 지금 아니다라고 정세균 의장이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서 건의도 하고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정세균 의장 입장에서는 이게 요건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법상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라는 입장이 좀 너무 확고해요, 지금 현재. 직권 상정에 대해서. 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특검 28일까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28일까지는 그 특검 시한을 연기하는 거를 승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8일이 안 된 상태에서 아직까지 그것이 완전히 거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특검법을 제출한다든가 직권상정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절차상으로도 좀 안 맞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명분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진짜 비상사태는 28일 이후에 벌어진다. 그렇죠. 만약 비상사태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절차상으로 그 정교하게 짜여지지 않은 그런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도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께서는 이제 우리가 19대 국회의원 때는 이제 제1당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뭐 개혁 입법 못했을 때 의원 수가 너무 부족해서 우리가 숫자가 부족해서 우리가 국회를 장악 못했다. 그래서 20대 총선 때 우리를 1당으로 만들어줘라. 근데 이제 결국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1당을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직권상정이 안 되니까 야 19대 때도 숫자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1당 만들어줬는데 1당 됐는데 왜 이렇게 무능한 모습을 보이느냐. 그렇게 이제 지금 사실 화가 나신 거거든요. 국민들이 그렇게 답답하고 화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거죠. 네네. 우리 입장에서도 당장 이게 안 되는 현실이 진짜 우라통이 터지잖아요. 뭐 방법을 생각을 해봐도 마땅한 방법이 잘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그 정해져 있는 거 비상사태도 아닌 상태에서 뭐 전시도 아니고 그리고 대통령이 없는 상태가 비상사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해석의 차이죠. 예. 근데 이 현재 이제 직권상정 자체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 이틀 전에 우리 박주민 의원님 저서 우리 야 3당 의원들 총리실에 갔어요. 그래서 황교안 총리를 그냥 우리가 기습적으로 간 게 아니라 시간 조율을 다 해서 2, 3일 동안에 면담 한번 잡아보자고 해서 갔는데 없는 거예요. 황교안 총리를. 그러니까 우리를 안 만나준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이제 총리 공관 또 저 세종로 종합 정부 청사 뭐 우리가 계속 압박을 하고요. 우리 촛불의 방향도 이제는 황교안 총리한테 좀 촛불의 방향이 좀 가서 우리 야당도 압박하고 또 우리 국민들도 황교안 총리를 압박해서 특검 연장을 지금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끝까지 우리가 한번 투쟁해서 28일까지는 네. 권한대행을 끝까지 압박을 하고 그게 지나면 그 직권상정이든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수단을 더 찾아보고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포기해서 갈 문제는 아니라고. 아니 그리고 사실 그래서 저희 그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추미애 대표님이나 이쪽에서 만약에 28일 도과하면 좀 더 비상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방법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민과 함께 또 국민의 뜻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끝까지 한번 포기하지 말고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특검 연장 법안과 관련해서 종천 의원님이 박용수 특검이 사퇴를 하면 특검 기간 카운팅이 이제 정지가 되잖아요. 박용수
특검이 사퇴를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일시적으로 카운팅이 이제 멈추니까. 그러면 3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서 특검 연장을 할 수 있다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이런 방법도 법문상으로는 그런 장치가 돼 있습니다. 아, 가능합니까? 네, 그런 장치가 돼 있는데 네. 그런 얘기가 이제 저희 야당 의원들 입에서 나왔고 네. 그다음에 그게 몇몇 언론에 보도되면서 확산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영수 특검이 금요일 입장을 밝혔죠. 네. 그건 고려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끝까지 정해진 대로 수사를 열심히 할 뿐이다. 이런 입장을 정확히 말하면 이규철이라고 하는 그 특검 보호에 의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하여튼 문제는 황교안 대행이네요. 문제는. 네. 나 오늘 황교안 대행 지역 행사장에 왔더라고. 만났어. 네. 근데 만났는데 거의 쌩 깠는데 아니 저희 지역에서 그 행사장,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그 행사장이 뭐 한 10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지역 사무실에서 30분이 넘게 걸렸어요. 왜 이렇게 걸린가? 막 차가 너무 막혀. 의전. 아, 또 의전이었어. 아니 총리가 왜 행사장을 자꾸 다녀요? 권한대행이. 네, 그래서 제가 네. 하여튼 10분 거리를 30분 만에 갔고, 그리고 우리가 미리 도착했는데 되게 늦게 오더라고, 자기는. 자기는, 근데 아마 종합정부청사에서 오는데 10분 만에 왔다는 것 같아요. 그, 가자역까지. 그래서 오늘 그, 의전의 문제 제가 실감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수용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까. 근데 이번 주말에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27일 날 헌재 최종 변론기일이 잡혀 있잖아요. 네네. 근데 대통령 측에서는 아직까지 그 최종 변론기를 넘기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네. 우선 23일까지로 기간을 정해서 내라고 했던 최종 정리 서면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정미 재판관 권한대행 지명서를 대신할 후임 재판관 지명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그걸 핑계로 또 지연 전술을 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압박을 좀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황교안 총리 대행도 특검 연장 승인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토요일 날도 좀 집회에 많이 참석하셔서 행진 코스 중에도 총리 관저 쪽으로 행진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다음 헌재 쪽으로 행진하는 데도 있고 그쪽에 좀 하셔서 이게 좀 국민들의 강력한 뜻, 의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요새 그냥 우리 황교안 총리 공간에 제가 나가서 출근 인사, 퇴근 인사를 좀 할까 생각 중이에요. 안녕히 갔다 오세요. 잘 다녀오셨어요. 거기 총리 공간이 어디 있죠? 삼청동. 아, 삼청동에 있구나. 청와대 옆에. 맞아.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 그 서면 답변 안 한 거, 제출 안 한 거 그거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답변을 했으면요. 그거 최종 그 변론이 날 구두로 해도 되고, 예, 구두로 해도 되고, 내면 좋지만 안 내더라도 알아서 판단할 거다. 그 얘기는 뭐 낼람 내고 말람 말아라 그렇죠. 이런 뜻으로 이제는 더 했더라고요. 시간 예. 주거나 기회 안 주고 우리가 시킨 거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뭐 이렇게 무시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최종 변론기일 때 소동이 또 한 번 일어날 겁니다. 이 재판 받아들일 수 없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근데 어디냐라든지. 불복에 얘기하는 거요. 그거는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 자체로 최종적인 판결 아닌가요? 그건 뭐 불복하고 말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도 결과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세게 던질 거란 얘기죠. 막 보이콧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이콧. 지금, 근데 이제 나라가 지금 이 위기에 빠져 있는데, 황교안 총리 시계 좀 제작 관련돼서 또 국민들이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황당하죠. 왜 갑자기 시계 제작을 해가지고. 이 권한대행 기념 시계를 만들어서 배포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황당하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탄핵된 게 기뻐서 권한대행 기념품 만든 거예요? 뭘 기념하려고 만든 거예요? 대통령 탄핵? 탄핵. 대통령 탄핵을 기념해서? 이 상황이 기념할 만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정신 나갔다니까요, 지금. 탄핵을 저희가 가결시키고도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명도 웃었던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요. 네. 이 엄중함에. 네. 근데 이걸 기념하느라고 시계를 만들어요? 시계 한 개가 20만 원 가치가 있다 그러던데요. 진짜 근데 진짜 정신머리가 썩었다. 아니, 저는 지금 특검 연장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만약에 박영수 특검이 없었다면 최순실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요. 검찰이 제대로 뭐 수사를 막판에는 하는 척은 좀 했지만 안 했죠, 결국. 사실 뇌물죄도 적용을 안 하려고 했었고 네네. 그죠?
아니, 거기다가 뭐 우병우 관련돼서 뭐 압수수색 해가지고 뭐 하나도 압수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블랙리스트나 이런 건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겠죠.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연장을 못하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진실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사 이제 안 된 부분은 일반 검찰이 받아서 하게 되는데 제대로 안 하겠죠. 그리고 일반 검찰은 이게 뇌물이 아니라고 결론을 이미 내린 상태였기 때문에 이재용 삼성회장에 대해서도 부회장에 대해서도 이후 공소 진행이나 이렇게 굉장히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큰일이네요. 수사 안 된 것도 아직 엄청 많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도 지금 이제 특검 연장이 이제 만약에 저 진행이 안 되고 다시 이 사항이 검찰로 오게 되면 검찰의 수뇌부가 근데 정권 교체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시기잖아요. 정권 교체되면 그 수뇌부 교체되겠죠. 그러면 뭐 하여튼 뭐 막 갈 것 같은데. 그 특검 연장의 네. 필요성은 수사 진행 과정으로 보면 굉장히 높잖아요. 대통령을 대면 조사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소를 유지하는 문제도 있고, 아직 수사하지 못한 내용도 엄청 많고, 그 특검 연장의 필요성은 굉장히 높고, 국민 여론도 높은데, 67%가 지지하죠. 그 이 특검 연장 요구를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 안 받아들인다. 이랬을 때 이것은 이 자체가 직무유기는 안 되나요? 직무유기가 된다고 보는 견해들이 있는데 있죠. 그거는 네. 이제 연장을 안 해줘서라기보다는 지금 특검이 밝혀낸 범죄 혐의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국가의 운영을 현재는 대행이지만 하여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그 범죄 혐의나 증거가 나왔던 부분에 대한 철저히 수사되도록 하는 게 맞죠. 맞죠. 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방기하는 거죠. 특검 연장 안 해줌으로써. 그리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청와대 압수수색 할 때 청와대에서 거부했잖아. 그죠? 네. 그러면 그 권한대행이 그걸 그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라라고 지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지시해야죠. 그거를 특검에서 요구를 했는데 황 대행이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것도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것도 있고요. 사실은 황교안 대행이 연장을 못 해주는 이유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정윤회 문건 유출 때 라든지 지금 뭐 우병우 라인이 동원됐다고 지금 의혹받는 여러 가지 권력 게이트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당시 뭐 또 법무부 장관 또는 총리였는데 전혀 관련이 없었다? 이것도 좀 웃기는 일이죠. 그럼 유령이지 뭐.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연장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럴 수 있네. 근데 안 하면 안 한 죄가 추가되잖아요. 안 한 죄가 추가되더라도 일반 검찰들은 건드리지를 않겠죠. 근데 하여튼 황교안 총리 문제는 정권 교체가 되면 분명히 특검 안 받으면 나중에 개심죄까지 적용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만약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우리가 정권 교체를 성사시키면 저는 황교안 총리는 이제 문제를 우리가 다시 제기해서 자유롭게 살지도 못하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됩니다. 지금 네. 청와대 압수수색을 안 해준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뭔가 자기도 관련성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법무장관부터 총리까지 그 많은 게이트를 전혀 관여 안 했다? 그거 아시잖아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때 네네. 최동욱 검찰총장이 네네. 했을 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하고 충돌이 있었다. 이건 뭐 다 알려진. 이건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 법무부 장관을 했더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출범하면서 법무부 장관, 총리 계속한 거죠. 하여튼 황교안 총리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고 결코 끝낼 수 없다. 네, 어떻게 됐든 특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이제 막아야 되는 거고요. 민주당과 특검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야당들이 힘을 모았고 또 국민들과 함께 특검이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28일이 도가되면 바른정당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바른정당의 지금까지 스탠스는 황 대행이 거부하면 법 개정을 하겠다였거든요. 28일 지나면 바른정당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뭉쳐가지고 어떻게든 하면 되죠. 네. 그러면 8일 날 지나면 이게 해산돼 버리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검법에도 공소 유지라는 차원에서 특검이 존재하게 돼 있어서 10여 분 정도 존재해요. 법도 여전히 효력이 있는 거고 특검이라는 존재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3월 달에 법을 개정해 주면 이게 줄어들었던 특검의 권한이 다시 확장이 된다고 본다는 게 국회 입법조사처나 이런 쪽의 판단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특검 연장 꼭 성사시켜야 되고요. 예. 이제 오늘은 김영건 의원님 모셨으니까 AI와 구제역 방역 상황과 사태 수습 상황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랑 구제역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구제역은요. 네. 일단 진정되는 국면이라고 봐야 돼요. 구제역은요? 네. 그러니까 AI가 터졌을 때 현재 이제 그 지휘부가 네.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우왕좌왕하면서 일을 키운 측면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그런데 구제역은 AI 때 경험을 충분히 해서 그런지 네. 초기에 그래도 기민하게 대응을 했고 잘 관리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구제역 대응은 일단 잘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래서 신속하게 그 추가 접종 백신들을 빨리 다 했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발병 안 한 지가 일주일 좀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구제역은 거의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AI가 근래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철새가 내려갔다가 네. 이제 다시 올라가는 길이어서 올라갈 때 들리면서 이제 좀 터지고 있는데 네. 이것도 작년처럼 그렇게 대형으로 사고가 터지지는 않을 거고요. 왜냐 그러면 일단 뭐 취약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살처분이 된 상태고 그리고 그 이 지휘하는 부서들이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훨씬 더 대응을 그때보단 나아요. 아니, 근데 이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곳이 충청북도거든요. 예. 근데 충청북도는 그 올해 예. 아마 저 농식품부로부터 해서 구제역 방역관리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요. 예. 국민안전처로부터도 구제역 맞아요. 대응식대 감찰 우수기관으로 예. 선정이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구제역을 제일 먼저 접한 곳이 충청북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안행이 전체 회의 때 이제 국민안전처 장관님이 나오셨길래 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똑같이 예, 드리고 아니 왜 구제역에 대한 대응이 이렇게 미흡하냐 그랬더니 구제역은 매년 오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취지를 얘기하시더라고. 아니 근데 어느 나라든 구제역이든 뭐 덴마크, 뭐 일본, 타이완 다 구제역이 발생하잖아요. AI도. 근데 덴마크 같은 경우는 89년도 이후부터는 거기가 돼지고기 최대 수출국이거든요. 그렇죠. 한 건의 구제역도 발생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구제역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잘 방역하느냐, 대응하느냐가 문제인데 저는 이번 국정공백이 탄핵 국면 국정공백이 굉장히 심각하게 느꼈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구제역은 네. 대표적인 후진국형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진국형이라는 거는 관리를 잘못해서 생긴다는 병 아니에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구제역이 터지고 나서 정부에서 대응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네네. 터지고 나서 잘했다는 거예요. 터지기 전에 평소에 관리해야 할 내용에 있어서는 형편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훈에서 우수 지역으로 표창을 해놓고 거기서 터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리고 구제역이 터지기 전에 정부에서 뭐라 그랬냐 그러면 백신 항체 형성률이 99%, 98%가 되니까 구제역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구제역 터지고 나서 항체 형성률 조사를 해보니까 뭐 20%, 30%, 뭐 0%뭐 중구난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얘기가 항체 형성률 조사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 얘기 나왔어요. 예. 백신 얘기하시는 거죠? 예, 백신 항체 형성률. 그랬더니 정부에서 했던 얘기가 항체가 충분히 형성되어서 항체 형성률이 높다라는 뜻이 아니고, 백신 접종을 그만큼 많은 농가에서 했다라는 뜻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다시 했어요. 근데 농가에서는 백신 접종이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또 이야기가 흘러나와요. 그런 측면도 좀 있어요. 뭐냐면, 이번에 이제 구제역이 터진 농가들이 지금 9농가거든요. 네네. 그 중에 8개 농가가, 사육두소가 50두 이상인 농가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 분포로 보면은, 소를 50두 이상 키우는 농가보다는 50두 이하를 키우는 농가 숫자가 절대적으로 더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구제역은 거의 대부분 50두 이상 농가에서 발병을 했거든요. 네. 근데 백신이 지금 50두 이하 농가는 공공수의사들이 들어가서 직접 백신 접종을 해줘요. 네네. 백신 비용도 무료고. 아, 그래요? 네. 그런데 50두 이상 농가는 백신 비용도 50% 자부담을 하고 접종도 농장 경영주가 직접 하도록 해야 돼요.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럼
공공수의사가 들어가서 해준 데는 구제역이 발생이 상대적으로 안 됐고 농장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 있는 데에서 주로 발생했다는 얘기는 뭔가 접종이 허술했거나 그렇죠. 백신 자체의 관리가 미흡했거나 둘 중에 하나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백신 접종 후에 항체가 생성되려면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나요? 약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려요. 예. 근데 이제 백신 접종 방식으로 바꿨고 그거를 농장주에게 일임을 했다라면은 정부에서는 그게 접종이 제대로 됐는지 그러니까 접종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접종을 해갖고 항체가 충분히 형성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정부에서 관리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한 거죠. 그 부분을 정부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을 해보면 네. 저도 제 손으로 직접 백신 접종을 다 하거든요. 네네. 하는데 이게 결코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게 소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근데 그 농장에 주사약을 딱 들고 우사에 들어가면은 소가 굉장히 긴장을 해요. 네. 그래서 접종하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못 해요. 뭐 다치시는 경우도 예, 있어요? 다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제 이 자동으로 네. 이렇게 소를 목걸이해서 딱 걸어놓는 장치가 다 돼 있어요. 네. 그걸 걸어놓고 접종을 하는데도 소가 놀라고 갑자기 고개를 팍 쳐든다 이러면은 그 순간에 손을 신속하게 빼야 되거든요. 네. 손은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잘못 이렇게 하면 손가락 잘려 나가고 뭐 이렇게 손 부러지고 이런 거는 다반사로 일어나요. 네. 예, 그래서 농장주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접종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네. 그리고 이 접종을 했을 때 유산이라든가 식욕부진이라든가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이제 우리가 백신 강제 접종을 할 때 만삭인 소도 강제로 다 접종을 해야 되니까 접종을 어쩔 수 없이 했는데 하고 나가지고 그해 겨울에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매년 뭐 AI 구제역이 오는데 사실 그 좀 선진 기술 있잖아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큐리티 라인 그래서 외부에 있는 바이러스랑 축사 내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를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구제역이 한 건도 안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이런 것이 캐나다 뭐 미국으로 지금 다 확산돼 가고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항상 그 악성 순환 다시 말해서 그냥 그 백신으로만 그 대응하고 그러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선진 기술을 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도입을 해야 되고요. 네. 저도 덴마크 가봤더니 깜짝 놀란 게 덴마크 가보셨어? 네. 지난번에 그 부럽다. 누구야 정유라 정유라 있을 때 그때 갔잖아요. 정유라 만나러? 아니죠. 그때 안민석 의원이랑 취재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완영 의원하고 그때 같이 가기로 돼 있다가 시끄러웠잖아요. 이완영 의원 결국 안 가고 위성권 의원하고 우리 둘이 갔다 왔는데 그 덴마크는 사람이 농장으로 들어가는 길하고 네. 축산물이 왔다 갔다 하는 길하고 길 자체 출입구 자체가 달라요. 네. 완전히 분리 통제되도록 네. 엄격하게 되어 있고 네. 근데 우리나라 현재 환경에서는 그런 걸 도입한다라는 게 사실상 어렵고 왜 어렵죠? 우리는 그만큼의 이런 그 수익이 안 나. 아니죠. 농장에 농장을 그만큼 이렇게 그러니까 면적 자체를 확보 못 하거든요. 공간 확보가 안 돼서. 그러니까 길을 두 개로 확보할 만큼 우리가 그 충분한 이렇게 농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 수의 검역 체계에 대한 우리 인식 자체가 아직은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가 소나 가축을 키우는 방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면역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에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백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신보다가 가축 자체를 매우 튼튼하게 키워야 돼요. 환경도 좋게 해줘야 되고. 이것이 기반이 돼야 그래야 소가 그 자연의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것 자체는 없앨 수가 없거든요. 웬만한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가축 자체가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방식으로 사양관리 체계를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 많이 미흡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는 구제역 때나 AI 때 뭐 대표적으로 방역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요? 그냥
지금은 그렇죠. 백신 하는 건데. 백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백신밖에 없는데. 참 불안합니다. 예. 네. 그리고 저 이번에 이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원래 이제 그 구제역이 터진 게 특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보은하고 연천하고 정읍하고 같이 터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잘 없거든요. 이번에 A형하고 O형하고 또 같이 터졌고. 충북, 전북 이렇게 터졌고. 예, 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굉장히 거리가 먼데 동시에 터졌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A형하고 O형하고 함께 터졌고. 네. 이런 질병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역학적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게 급한 일이에요. 네, 네. 그래야 이게 유입 경로를 파악을 그렇죠. 하는 거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가축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는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주로 보건당국이 그런 거 잘 역학조사하는데. 네. 대한민국에 그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교수님이 한 분도 안 계신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앞으로도 AI 구제역에는 같은 피해를 계속 입을 수밖에 없네요. 그런 부분이 물론 이제 그 질병이 터지지 않으면 그분들은 또 할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예방을 위해서. 예. 네네. 그리고 OIE하고 관계 등을 생각하면 그런 전문가들을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그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랐는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제역 백신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돼지의 구제역이 옮겨갈까봐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사실 구제역은 소보다가 돼지 옮겨가면 훨씬 더 위험해요. 왜냐 그러면 전파 속도가 소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빨라요. 돼지가. 그렇더라고요. 예. 콜레라도 막 돼지는 예. 폐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 아직까지 돼지용 구제역 백신은 개발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돼지에 현재 쓰고 있는 구제역 백신 자체가 네. 소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거죠. 많이 떨어진다.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구제역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은 아시아하고 아프리카거든요. 네네. 아시아, 아프리카에 또 돼지 사육을 많이 하고 네네. 그러면 돼지용 구제역 백신을 어디에서 개발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아시아에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 하는 얘기는 이번에도 구제역 터졌을 때 영국의 연구소에다가 백신 수입하려고 그리고 또 의뢰하고 뭐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또 우리나라가 뭐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예. 거겠어요. 의지가 없으니까 못 만드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네. 이번 기회에 그 아시아 백신은행 네. 그러니까 구제역에 관한 혼자 하는 이 비용이 또 굉장히 많이 들고 연구 인력도 많이 들어요. 네. 그렇다면 그 아시아 연합해서 일본, 중국, 한국 네. 정도가 이렇게 연합해서 아시아 구제역 백신은행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국회의원 300명 중에 유일한 농부 국회의원 김영곤 의원님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것도 또 제가 해야 되는 일인가요? 아니, 저희는 이제 당연히 또 같이 하죠. 함께 하는데 전문성을 갖고 계시니까 앞으로 우리 국회에서 우리 김영곤 의원님 새로운 백신 개발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 근데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제 이번 AI랑 이제 구제역 때문에 농가 피해가 최악인 것 같거든요. 네. 그 보상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그 시가의 80%를 보상해 준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보상해도 무조건 피해네요. 예. 80%. 예, 보상을 받아도 피해예요. 네네. 근데 이게 그 일반인들 중에 질병이 발생했는데 왜 그 정부에서 보상을 해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거는 강제 살처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내 재산이면은 한번 살려볼 생각도 있고. 살려볼 수 자기가 치료하기 위한 노력을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기회를 안 주는 거죠. 무조건 살처분. 왜냐 그러면 새로운 바이러스의 예, 전염 때문에. 그것이 전염돼서 다른 농가에게 피해를 줄 염려 때문에 강제적으로 살처분을 하는 거고 그래서 농장에 대한 피해를 국가가 지불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네. 지불을 해주고 예방적 살처분도 똑같은 개념이고 네네. 예방적 살처분은 더 억울한 거죠. 질병이 발생을 안 하기도 했는데도 전에. 하기도 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예, 그냥. 국가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방적 살처분 지역이라고 선포를 하고 그냥 국가가 해버리는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죽는 소돼지들 예. 정말 불쌍하다. 예, 네. 그렇죠. 농장주도 네. 진짜 억울한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비용을 지불을 해주는 건데 네네. 우리나라는 80%만 해줘요. 네. 근데 강제 살처분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에 80%를 해주는 국가는 없어요. 네. 다 100%를 해줘요. 왜냐 그러면 강제살처분이니까요. 강제 살처분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100%를 해주고 오히려 그 농장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끌어내요. 네, 네, 네. 그것이 방역이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네. 전체적으로 봐서 비용도 훨씬 적게 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몇 년 전부터 80%란 제도를 적용하다 보니까 농장주는 보상을 받아도 일단 손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게 한두 마리의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좀 끼임새가 이상하다 그러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신고를 하면 일단 손해를 봐야 되니까. 신고 안 하고. 예, 저게 아니기를 바라고 어떻게든 내가 자기 치료해 합리화시키고. 예, 자기가 치료를 해보려는 노력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신고도 타이밍이 늦어지고. 타이밍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초기의 네, 시간이.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제도도 고쳐야 돼요. 네. 예. 고쳐주세요, 의원님. 알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좀 오늘 네. 몰랐던 사실인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방역은 그 농장주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1차 방역의 주체도 농장주일 뿐만 아니라 질병이 발생했을 때도 그분들이 가장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사실 초기 대응이잖아요. 초기 대응이 중요한 거죠. 근데 뭐 메르스 때도 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초기 대응 실패.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앞으로 내년에 또 발생할 AI 구제역도 사실 뭐 지금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리고 원래 지금 이제 그 AI 발병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입식을 못하도록 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출하를 하고 나면 병아리를 입식해야 되잖아요. 네. 입식을 일정 시간 동안 금지를 시켰어요. 이게 이제 전파를 막는다고. 네. 그러면 금지를 시켰으니까 이 기간 동안 손해 본 거를 보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지금 보상해 주는 금액이 그 과거에 해줬던 금액의 20몇 %밖에 안 해줘요. 그럼 뭐 농가의 피해는 더 네. 심각한 수준이네요. 심각한 거죠. 네. 그게 뭐냐면 정부가 이제 그 닭을 한 마리를 키웠을 때 나오는 소득 네.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건데 통계청 자료를 인용을 해가지고 통계청 자료는 보면은 가장 보수적이지 않나요? 굉장히 이걸 낮게 평가를 해놨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농림부 자료 지난번에 농림부 자료를 기초로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이 정부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통계청 자료를 들이밀어 갖고 평소 보상 금액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그래갖고 지금 요즘 그 양계 농가들이 네. 매일 그 세종시의 정부 종합청사에 가서 항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와 관련된 좀 법안도 좀 많이 만들어 주시면요. 저희도 하여튼 함께 하겠고요. 이번 AI 사태와 구제역 사태를 보시면서 가축 전염병의 방역과 사후 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당장 시급하고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저는 이 경험을 다음에 전수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이 터지고 방역을 하고 그러면 이제 배우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 경험을 조직 내에 전수를 시켜야 사람이 바뀌어도 그럼요. 다음 질병이 터지는 것도 예방하고 터졌을 때 대응도 기민하게 하고 이게 가능한데 우리는 그것을 조직 내에 전수시킬 수 있는 충분한 체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반드시 수의 검역국을 만들어라. 수익 없고. 예.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네. 그리고 일이 터지면 평소에는 그 사람들이 이 방역에 관한 업무에 종사를 하고 그리고 만약 발생하면은 이 방역에 관한 부분은 알지도 못하는 장관 차관이 나서 설치지 말고 그 수의 검역국에서 정결권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해줘라. 이 얘기를 했고 네. 황교안 아니죠. 김재순 장관이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이때까지 잘못한 거 참 많지만 수의 검역국 이 문제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하면은 내가 물러나라는 얘기 그만할게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이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 만약에 그 정권을 연장한다. 그럼 우리 농가의 피해는 뭐 그냥 예상이 되네요. 네. 그렇죠. 이 보수 정권 하에서 네. 가축뿐만 아니라 우리가 질병 관리 체계 자체가 전면적으로 붕괴됐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네. 보수 정권이 뭔가 경제나 이런 데서 유능하다고 무의식적으로 또는 뭐 좀 믿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박근혜 정부 보면은 무능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일을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이번에 진짜 AI 구제역을 통해서 또 그걸 우리가 똑똑히 봤는데. 아니, 출근도 잘 안 하는데 무슨 일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저는 뭐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말에 모순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보수 정권의 특징은 너무 엘리트주의야. 그러다 보니까 정말 농촌도 모르고 서민의 삶도 모르고 그냥 귀족들이 국가를 운영하니까 삼성, SK, 롯데 물론 기업인들 대기업 총수들과의 문화를 공유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한 번의 눈길도 안 주고.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근데 또 선거 때가 되면 농촌에서 이 보수 정권에 표를 던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근데 요즘 제가 KBS 때문에 그런가? 그 농촌 지역에 네. 강의나 뭐 이렇게 초청받아서 자주 가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영천에 갔는데 영천이면 경상도 상당히 보수적인 지역이잖아요. 근데 사람도 많이 모였어요. 100명 이상이 모였는데 한참 이제 뭐 농업에 관한 얘기를 하다 결국 요즘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 분들도 정권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박근혜 이번에 게이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절망에 빠졌지만 이번 계기로 대한민국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예. 국민들의 생각도 바뀌었고 또 정치인들의 생각도 바뀌었고 그래서 이번 계기를 너무 이제 좌절하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새롭게 이제 새로운 희망을 보면서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네. 우리 김영곤 의원님, 지난번 이제 우리 임시국회 2월 임시국회 마지막에 이제 개혁입법을 우리가 조금만 성과를 냈는데요. 가장 그래도 좀 눈길을 끌었던 개혁입법이 어떤 거 있었나요? 본회의는 통과를 못 시켰지만, 네. 그, 세월호 선체 인양과 보존에 관한 법률을 우리가 이제 통과시켰고, 농해수위 전체의 농해수위 전체에 통과시켰고. 여기서 박수 쳐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그거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저도 공동 발의했을 텐데. 고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박주민 의원님 그때 또 우병우 법도 하나 우리 통과시켰죠? 뭐 이번에 본회의 통과된 법 중에 네. 가장 주목할 만한 법이라는 게 이제 우병우 금지법이라고 소위 우병우. 부르는 네. 검찰이 청와대에 파견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이에요. 네. 지금은 원래도 검찰은 청와대에 파견 못 됐거든요. 네, 네.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잠깐 검찰을 그만둡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 가요. 그다음에 다시 청와대에서 나온 다음에 다시 검찰로 복귀해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완전 꽃보직이네. 완전 꽃보직이죠. 그리고 완전 청와대가 나서서 편법과 탈법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잘하셨어요.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네. 아니 우리가 다 잘했다. 우리가 다 그러니까 그 검사를 그만둔 지 1년 내에 있는 사람은 청와대 못 가요. 다시 못 간다. 청와대 못 간다. 청와대 갈 수 있는 자격 제한을. 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그만두고 1년 동안은 못 갑니다. 못 간다. 네. 그리고 저 궁금한 거요. 우병우 이번에 그 기각돼서 또 나왔잖아요. 네. 우병우 또 검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병우요? 못 가죠. 네, 못 가죠. 못 가죠. 사실 나 지금 또 그런 일이 절대 못 생길까 봐. 가죠. 아니 뭐 옷을 벗은 지가 언제인데요. 네. 자, 우리 서당캐 9회 방송 일부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흥부 국회의원님, 김영근 의원님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시원하게 한마디 해주시죠. 빨리 네. 탄핵하고 네. 참 대통령 진짜 끈질긴 것 같아요. 네. 어지간하면 국민들 생각하고 나라 걱정 좀 해가지고 일이 좀 매듭되도록 협력을 할 만한데 지연 전략을 하는 것도 어디 하루 이틀이죠. 지금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그 가짜 뉴스에 도배돼 가지고 거기에 너무 경도돼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끌고 가서야 되겠습니까? 전 대통령이 언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태극기 집회에 갑자기 나타날 것 같아. 뭐 탄핵되거나 아니면 사표 쓴 다음에 하야한 다음에 아니 바로 직전이나 탄핵 후에 갑자기 거기서 딱 등장할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네, 하여튼 김영건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꼭 나와주시고요. 예. 네, 오늘 9회 방송 2부에서는
삼성 저격수 김상조 교수를 모시고 삼성과 재벌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계획입니다. 2부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9번째 방송 1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내일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